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수급 잠시 체크해 보고요. 제가 유상증자 기간 동안 좀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의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영업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10% 상승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다르게 금융투자가 좀 잡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투자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인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SKC가 포함된 ETF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순자산 규모가 적거나 거래대금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SKC를 포함한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편입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ETF 자금 유입 설정이 많이 되면은 또 기계적으로 이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KC를 담고 있는 ETF 중에 그래도 순자산 규모 크고 거래대금 좀 많은 이 ETF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입니다.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한 CU당, 이 크리에이션 유닛이라 그래요. ETF는 한 주라고 안 하고 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좌, 설정한 좌를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하는데, 펀드를 설정하고 해지하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SKC가 포함된 이 ETF의 한 CU당 편입 비중이 1.01%.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공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올라온 공시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시에서 그러면은 삼성자산운용의 여러 ETF들이 설정과 환매라고 써 있죠. 이 환매는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고,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C나 아니면은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의 설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60만 좌가 늘어난 거고, 여기에 SKC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정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ETF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ETF에서 기계적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뭐 2차전지 산업 ETF에 신규 설정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일매일 일어난다? 항상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ETF에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기관들 중에서 저 금융투자에서 매수하는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관이 좋아서 사거나 아니면은 나빠서 팔거나 이런 자금이 아니라 고객이 시키는 대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관 자금 들어왔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돈 들어왔다, 그런데 ETF하고 연관시켜서 보지 않으면은요, 괜히 기관이 SKC 좋아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펀드 설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좋은 기업은 알아서 돈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좋다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매출과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자꾸 살아나는 재료들이 발표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말고 여러분들께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일정 중에서 저희가 어떤 날짜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커다란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기회에 좀 잘 포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저희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에 전제 조건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많이 아는 만큼 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SKC 주가는 많이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회사에서 발표한 유상증자 설명 자료, 이걸 가지고 유상증자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 일정을 표시를 해놨죠. 그런데 여기 빠진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주 확정이라고 하는 신주 배정 기준일, 이거 공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표기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표기해줬으면 좋겠는데 4월 7일 바로 전 영업일인 4월 6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다 매도하더라도 저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죠. 이게 생겨납니다. 유상증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알림 문자 오고 그러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 투자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되는 기간이죠. 거래.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권리락일 이후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주 청약에 참여하면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기간 있죠. 이 기간에 내가 시장에서 신주 인수권을 매수해서 그 다음에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노리고 들어오는 곳들도 있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을 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유상증자 배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자금 조달 목적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성장에 쓰일 수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리고 조달하는 자금으로 어떤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 부분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이 공시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런 공시하는 기업들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사업의 펀더멘탈 부진이 지속되었다. 이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이 개화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유리기판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 이 동박 사업을 하죠. 배터리를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동박 사업이 2023년도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이 캐즘이라고 하죠. 또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서 매출과 이익 그리고 고정비 부담으로 계속 적자가 지속됐어요. 그리고 화학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매출 비중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하고 화학이 안 좋은데 유리기판을 한다라고 하고, 이거는 상용화가 계획했던 거대로 잘 진행이 안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획대로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비난할 게 아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지금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희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SKC 투자하면 삼성전기랑 같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또 이 MLCC 사업이 돈을 잘 벌어주니까 괜찮은데, SKC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박하고 화학 사업이 같이 껴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안 좋아지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비교들을 하지만은, 상용화 단계에서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보다 좀 빠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C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성장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리기판, 앱솔릭스 성장사업 추진 재원 마련한다. 그리고 상업화가 지연됐던 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주들의 불만 중에 또 하나가, 유상증자 왜 이렇게 비율이 높아? 주주가치 희석 때문에 우리 또 손해보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도 할 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초과 청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SKC의 최대 주주,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SK죠. 그룹사 차원에서 이 회사들 리밸런싱 다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자산의 투입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40% 이거 전체 다 참여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초과 청약까지 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절반 수준은 최대 주주가 다 참여하는 거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물량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많이 빠지진 않았었어요, SKC가.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의 영향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거지, 탄력은 좀 살아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채무상환 자금으로도 일정 부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서 재무 구조가 좀 이뻐 보이게 되는, 그러면서 신용평가 기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근거가 있어야지 좀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두 가지에 있어서는 재무구조 개선, 그다음에 성장성에서는 앱솔릭스의 이 운영자금 그리고 제품 인증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곧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부분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넥실리스가 이제 동방 만들면서 원가 구조에서 굉장히 많은 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턴어라운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생산 거점에 따라서 원가 구조나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상업화 가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원가가 좀 저렴한, 그리고 또 ESS 향으로도 동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세 가지는 좀 주목해 보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다음에는 앱솔릭스에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세계 최초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부분도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유리기판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진화, 여기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성능 자꾸 좋아지고 GPU 성능도 계속 좋아지는데, 그 GPU와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CPU를 연결시키는 이런 기판 자체에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 좋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열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거 많이 갖다 꼽아놔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이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앞으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제, 1차 발행가 미리 계산하고 권리락일 얘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리고 까다로운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날짜를 대입시켜서 미리 계산해 본 거예요. 3월 25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앞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영업일수로만 계산을 해서 이 날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주가가 얼마냐, 거래량이 얼마냐,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 방식이 평균을 내는 그러한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 올라가지고 하루 이틀 주가 빠져가지고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결정되는 이 가격이 SKC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떤 이 상단이 됩니다. 상단. 다시 말해서 예정 발행가 제가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85,300원은 공시 시점에 그 한 달 전 주가를 평균 내가지고 나온 산출된 가격이거든요. 여기에 늘어나는 주식수 약 1170만 주 곱해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1차 발행가액이 낮아져서 조달하는 규모가 9천억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 1차 발행가액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2차 발행가액은 주가가 많이 높아지더라도 이거를 못 넘기는, 다시 말해서 다시 1조로 못 가는 이런 구조로 계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을 왜 미리 계산을 하나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오늘까지 데이터로 77,000원 제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77,000원으로 늘어나는 주식수 곱해가지고 9천억 원 정도의 이 조달하는 자금이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빠지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1조를 예상했는데 이게 6천억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가는 주가대로 빠져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었는데 1차 발행가가 6천억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예정된 조달 금액보다 낮게 이제 조달하게 되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이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고 주가가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금 사용 목적이 채무 상환이었습니다. 뭐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하면 안 좋은 케이스는 맞지만은 이걸 통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재무 구조, 다시 말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리니까 1차 발행가액이 예정된 발행가액보다 높아지게 되니까 리포트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정된 조달 금액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재무 개선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 선제적인 투자 때문에 벌써 비용을 써버려서 공장 짓는데 돈을 써버려서 그걸 메꾸기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 조달한 금액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익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SKC가 1조 계획하고 6천억이 1차 발행가액으로 나왔다. 2차 발행가액이 예를 들어서 1차 발행가액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와도 1차 발행가액을 고르는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하는 금액의 규모가 예정됐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을 자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서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투신자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 빠져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4월 6일이에요. 이날 전부 다 매도해버립니다. 전부 다 매도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본주는 본주대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발행하는 할인된 주식 이거를 유증 청약해서 참여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내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수익 그 다음에 내가 4월 6일 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싸게 발행하는 주식만 챙겨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2번이나 챙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단가가 높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 권리락일에 매도하고 내가 새로운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빠진 다음에 제값으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락일 이후에 특정한 회사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지 않으면 스물스물 팔아버려요. 왜냐하면은 권리락일부터 해서 그 이후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언제 팔아도 신주인수권 증서는 챙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하는 기간에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 기준이 바로 또 1차 발행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의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 예를 들어서 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은 얼마일 때 좀 페어하게 맞춰서 결정이 될까요? 3만 원입니다. 시장에서 신주인수권 증서 3만 원에 사서 내가 7만 원에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면은 시장 가격인 10만 원과 동일해지죠. 이런 구조로 기준이 되는 게 또 1차 발행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 발행 가액 나오고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이 되는데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되는 그 기간까지는 1차 발행 가액까지만 나와서 이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까? 그리고 거래량과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갔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SKC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 벤자민의 인사이트를 함께 소통하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요 저 벤자민하고 따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신뢰도 있는 공간이고요. 사칭 채널도 절대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올려드렸던 글들 있죠? 이 글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인사이트다 라고 하면은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 그리고 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권사하고 자문사,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래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관련 자격증은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카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IR 담당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주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소개 내용을 썼는데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업은 있는데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릴 때까지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가 제일 어렵죠.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더 급등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내가 팔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잘 맞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팔고 나서 떨어지면은 좋겠지만은 내가 어디까지 이 기업에 투자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재료와 내용을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까지 저 벤자민이 매수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 히스토리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다 제가 썼던 내용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 검색해서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LIG 넥스원 매수 의견 드렸던 거 그리고 모니터링 했던 내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6일 날 매도 의견 드렸던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매수 의견 드리고 올해 2월 달에 매도 의견 나가고 그리고 HVM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갔어요. 공시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 우주항공 재료 쪽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홀딩을 했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28,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도 계속 매수 의견을 11월 달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총 정리를 했죠.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이 돼요. 여기에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료가 월 5만 원입니다. 이 월 5만 원은 저와 루카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격 자체 레벨로 보면은 종목을 찝어주는 그런 유료 텔레그램 채널,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도 저와 같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최소 금액이 월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그리고 입장하면은 더 다른 종목을 주겠다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금액 하나도 없습니다. 결제도 네이버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벤자민이 쓰는 신뢰도 있는 플랫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달간 저와 함께 해보시면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제까지 하시면은 내용들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면 톡톡 문의하기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구독하시고 톡톡 문의하기 버튼 누르셔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입장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 반영해서 컨텐츠 올릴 때 참고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